자, 팀장 리더십 보면, 자, 일단 이 책을 보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책은 되게 두꺼운데 이게 말 그대로 종합지침서의 스타일을 갖고 있어가지고 되게 360도 되게 많은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책에서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자기 리더십 스타일 분석 리스트. 아마 내가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뭐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이제 내가 데리고 있는 인재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 아마 이게 약간 뭐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이런 거에서는 사람이 곧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이제 그런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뭐 투자를 유치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일단 밥 애덤스라는 사람이, 이 책의 커버가 원래 이런 거예요. 조금 아동틱하죠. 이 책이 이제 한국어로 이제 한국 책으로 이제 팀장 리더십, 원래 원제는 Everything Leadership Book 이런 책으로 나온 책인데, 이 책 쭉 읽어보면 일단 19가지 타이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잘 보면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커뮤니케이션.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왜 그럴까요? 왜 팀장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그렇게 중요시 여길까요? 의사소통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 없는 한 사람은 그냥 프리랜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팀장이라는 사람은 혼자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함께 일한다는 건 반드시 뭘 끌어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하는 때하고 두 사람이 일할 때는 두 배의 효과가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시너지를 끌어내려면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둘 사이에 신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그걸 조종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능력이 있는 거고, 동기부여. 이것도 제가 몇 번 코칭을 했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상당히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스스로에게도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 상대방한테도 동기부여가 돼야 될 테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희 씨가 나중에 게임 회사를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연봉 얼마 줄 테니까 같이 일하자. 이것도 동기부여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일을 하면 벤처 회사 같은 경우에는 큰 동기부여는 안 될걸요? 그러겠죠. 자, 근데 이런 동기부여가 있고, 인파워먼트, 이건 뭐죠? 권한임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부분, 또, 팀워크. 자, 그 다음, 시간 관리. 그 다음, 갈등 관리. 변화 관리. 인재 채용. 직원 평가. 문제 직원 다루기. 이 책 보면 문제 직원 다루기 얘기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자르는 얘기까지도 나와요. 결국 안 되면 해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직원 관리. 그 다음 자기 표현. 그 다음 자기 관리. 실수 학습. 자발적 참여, 솔선수범, 신세대 노동력에 대한 이해, 지속적인 교육. 뎁다 많죠? 이거 언제, 자, 여러분 한번, 일단 19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저도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나도 고민되는 부분이 많지만, 일단, 제일 고민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이 19가지의 능력이 다 분리된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야, 또. 잘 보면요. 태신에는 어떤 게 제일? 직원평가. 왜요? 평가밖에 계속 컴플레인 나요? 아니요. 제가 주간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직원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이랬을 때는 이제 좋은 말은 쓰기가 좋은데 나쁜 말은 어떻게 써야 되나, 평점은 어떻게 줘야 되나. 오케이. 직원평가가 어렵다. 창희 씨는요? 어렵다기보다는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동기부여.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동기부여 방식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연봉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요새는 이런 걸로 동기부여가 좀 안 될걸요? 그죠? 왜요? 진짜 많이 주면 동기부여 되지. 네? 근데 진짜 유능한 인재는 돈으로는 안 돼요. 예. 왜냐면 그거 하려고 하면 지가 벌면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기가 능력이 돼서 밖에 나가서 회사를 차릴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안 차려. 왜냐면 이런 걸 아는 거예요. 회사를 차려버리면 자기 업무의 80%가
잡몹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사장이 돼버리는 순간. 왜요? 세무 관리해야지, 직원 관리해야지, 뭐 해야지. 이게 되게 자본무가 늘기 때문에 그 자본무를 안 하려고 회사에서 자기가 왜 회사에 있으면 그런 업무는 회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회사를 차려버리면 그러니까 고정비를 넘어가야 된다는 프레셔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정말 똑똑한 애들은 회사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나머지는 쉐어로 또 받아요.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엔 돈으로 또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엔 자아 성취라는 부분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요새 신세대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뭐 책에서도 나오지만 뭐 비싼 승용차, 뭐 정말 좋은 회원권 뭐 이런 거 가지고 성공이라고 생각을 좀 안 해요. 왜 엊그저께 여러분 광화문 사태를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신세대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제일 잘 다루고 있는 부분이 끝 내용인지도 모르거든요. 신세대 노동력에 대한 이해. 왜냐면 왜 그러냐면 결국 그들이 곧 뭐예요? 내 직원이 될 거고, 그렇죠? 아직 내가 젊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곧 나한테 고객이거든요. 대부분 보면.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또 우리 지금 늦게 오신 성함이 유윤재 씨, 류윤재 씨, 류윤재 차장. 류윤재 차장님은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식은 다르게. 저도 이것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오케이.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문제직원 다르게 조금 교과서적인 얘기를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세요, 보통? 그냥 조용히 불러서 얘기하는. 때려요? 네. 그러면요? 그렇다고 뭐 사람들 이름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신세대들은 뭔가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반발심이라고 하나 그런 것도 아주 강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말을 하는 게 있죠. 이 책에서도 뭐 구체적으로 막 답을 주지는 않은데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런 걸 얘기를 해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그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냐가 일단 구분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또 구분이 돼야 되는 게 이거죠. 생산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이냐, 아니면 갈등을 제기하는 직원의 문제냐, 이런 부분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이런 게 있어요. 문제라는 게 문제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직원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직원이 기회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문제라는 게 대부분 정말 피곤하는 게 어떤 성과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그건 고칠 수가 있는데, 이게 커뮤니케이션, 직원들이랑 합의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건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사우스웨스트라는 항공사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뭘 한다고 그래요? 능력을 보기 이전에 웃겨보라고 한다고 하죠. 너무 웃겨봐. 왜냐하면 능력은 가르칠 수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는요, 가르칠 수 없다라는 게 좀 큰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뒷부분에 나오지만 총 이런 건데 이걸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크게 보면 다 이런 것들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 보면. 그죠? 어떻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고 커뮤니케이션이 또 해결 방법이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뭐 제가 뭐 몇 번 그 과정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비즈니스에서 맞고 틀린 게 없거든요.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 건가요? 맞아요. 성과를 내면 맞는 거고 성과를 못 내면 틀린 거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합의를, 그리고 언제나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라는 것보단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다음 두 번째는 자기관리 이런 부분. 그 다음 크게 보면 또 지식과 학습. 이 세 파트로 크게 구분이 되는 듯 해보여서 제가 나눠드리고, 리더십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요런 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자, 요런 리더십이 있죠. 이걸 요새는 하드형 리더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리더들이죠.
전군 앞으로 막 이거 있죠. 이런 리더십. 그 다음 이런 게 있죠. 마차형 리더십이라고 하죠. 뒤에서 조정해 주는 거. 어떤 게 바람직한 상일까요? 그렇죠. 그때마다 틀리겠죠. 그러면 어떨 때 이런 데가 날까요? 생존에 직결되는 꼭 뭔가 가야 되는 거. 오케이. 네. 또요? 다른 쪽은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잘할 수 있을 때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면 다 성공할 때 오케이. 요새 이명박 아저씨가 좀 그렇게 가고 계시죠? 네? 또요? 그러니까 조직은 대부분 어떤 딱 틀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기보단 되게 유형적으로 많이 그때 상황에 따라 움직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엔 대부분 좀 이런 식으로 있다가 그때 또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회사에는 직급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직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직급이, 그러니까 군대도 그러죠? 군대도 똑같죠? 군대에는 뭐가 있죠? 계급이 있고 자기 보직이라는 게 있죠. 그죠? 예, 평상시에 군대는 여러분, 군대는 평상시에 1병, 2병, 뭐 이런 식으로 유지하죠. 왜 이런 식으로 유지할까요? 그거는 목적을 관리해 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두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전투를 할 땐 1병, 2병으로 안 싸우죠. 그죠? 그때는 뭘로 싸워요? 그죠? 그때는 보병, 포병, 모병, 뭐 이런 식으로 싸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서요, 목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리더십이, 뭐 요새 말하는 박정희형 리더십, 뭐 이거는 뭐예요? 계속 뭔가 동기부여하고 하는 리더십. 그쵸? 일단 크게 보면 뭔가 빠르게 성과를 내야 될 때, 그죠? 예를 들어 새마을 운동 같은 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빨리빨리 성과를 내야 되고 또요. 조직이 좀 위기에 몰렸을 때, 그쵸? 강력한 카리스마가 필요할 때, 요때는요. 요때는 그러니까 요런 조직의 형태를 가지면 뭐예요? 빨리 성공하고 혹은 빨리 망하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좋은 점이 다양성을 인정은 하죠. 그렇죠? 그러나 뭐가 없어요? 속도가 안 나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건 그런 거죠. 사람들이 좀 획일화돼 있을 때, 그러니까 리더와 그 리더의 구성원들이 좀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날 때, 아무리 그 우리나라 같으면 과거형이고 아마 방글라데시나 막 이런 데라 가면 아마 이런 형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지금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죠. 그리고 뭐 인터넷 보면은 정말 애들이 자아가 강하죠. 그렇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요럴 땐 매니지먼트라고 하거든요. 리더십을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다뤄지는 게 관리와 통제예요. 오케이? 이럴 때 다뤄지는 리더십이 뭐라고 해요? 그쵸? 코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칭. 그쵸?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새 요런 타입에 있는 경우에는 조이면 조일수록 말을 안 듣죠. 그쵸?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하자. 요새 인재들은 직장, 직업을 텔레비전 채널 바꾸듯이 바꾼다고요. 그쵸? 옛날에는 생존을 위해서 다녔는데 지금은 자아 성취가 되지 않거나 자기 만족감이 없으면 회사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인정 안 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봐야 될 건 내가 어떤 리더십을 피해야 되느냐는 뭘로 알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우리 조직이 뭘 목적으로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서번트, 여러분 생각해보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죠. 이런 거.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성공했을 경우에는 되게 겸손으로 되는데 실패했을 경우에는 리더십 부재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드형 리더십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추진력이라고 불리고 실패했을 경우엔 덕재라고 불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리더십도 결국 수단이거든요. 내가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할 수는 없고 뭔가 이렇게 구심점을 두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일단 구성원들의 내가 데리고 있는 구성원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봐야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뭘 노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대 편성을 재배치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서번트도 아니고 무조건 하드형도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점점 우리나라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정확히 그 물대포 사건 나오고 보면 답 나오는 거죠. 왜요?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부가가치 산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 산업혁명이나 아니면 뭐예요? 막 자동차 제조하고 막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뭐예요? 그냥 라인 쫙 깔아가지고 뭐예요? 통제와 관리 이런 거 있죠. 한 시간에 너 몇 개 만들 수 있어. 그죠? 이런 시스템에서는 이게 되게 잘 먹히거든요. 그죠? 근데 이럴 때는 뭐예요? 이럴 때는 무형의 가치를 다룰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가 뭐예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뭘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자원과 뭐를 배치해줘서 뭐예요? 여기서 하는 게 코칭이 동기부여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어가지고 특히 왜 이쪽 방향이 아까 왜 그게 크게 주목되고 있느냐? 바로 이제 요새 사람들, 요새 젊은 사람들. 제가 기업 강의 가다 보면 아직도 기업에서 착각을 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요. 어떤 착각을 많이 하냐면, 그러니까 신세대가 신입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업의 로열티를 충성하고 기업이 원하는 거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거를 되게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 기업 뭐 이런 데 보면은 신입사원이나 이런 데들의 그러니까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나가고 회사 내에서 어떻게든지 합의를 해보려고 다들 노력을 했는데 요새 특히 젊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조직의 이탈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 오라는 데 많다라는 거죠. 자,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자율적이다라는 게 뭐예요? 관리의 반대죠. 그죠? 그리고요, 창조적이고,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뭐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 다음, 독립적이다라는 거. 여러분, 독립적이다라는 건 뭐의 반대인가요? 종속적이다는 거의 반대죠. 그죠? 내가 누구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상사가 있고, 부하가 하는 건 종속의 관계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자, 두 번째. 생업으로서의 직업 직장이 아닌 자아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그러니까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 어른들은 목적으로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기성세대들은. 그러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를 봐도 조국과 민족을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삭제됐죠. 그러니까 요새 많이들 그거죠. 네가 잘해야 나도 잘하는 거 아니냐. 그쵸? 근데 옛날에는 그 JFK가 말했던 거지. 네가 뭘 원하기 전에 국가나 민족에 대해서 네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봐라. 근데 요새는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민 가버리죠. 그쵸? 요새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직장도 없고 평생 직업도 없고 그쵸? 그때 되게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해드렸고, 자, 기업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것은 차라리 능력 없다고 봐요. 이 젊은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왜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기업이 복종하죠. 그죠? 기업이 복종해요. 걔 비위를 맞추려고. 그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거는 되게 낡은 가치관이라고 본다고요. 세 번째, 최고급 승용차, 비싼 골프채 뭐 이런 거에서 존경심이 안 나오고 뭐에서 존경심이 나온다고요? 이 책에서 이 애덤스라는 사람은 결국 존경심, 리스펙은 지식에서 나온다고 하죠. 그죠? 자기가 존경할 만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자, 이런 부분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귀 막고 눈 막고 또 뭐 입 막고 이런 거. 근데 이런 상황에서 리더십을 많이 해요. 이렇게 혼자 떠드는 거. 근데 절대 안 들어본다라는 거죠. 리더십 발동 불가. 그럼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기부여를 하고, 그죠?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걸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요새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인데 요새 왜 그게 뜨고 있느냐? 구성원들 자체가 상당히 자아가 강하고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게 이런 사회가 있자. 군대에서 사열할 때 한 사람이 떨어뜨리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있어요. 그런 사회에선 모든 걸 다 뭐예요? 똑같이. 그죠? 그런 군대 사회가 있고 또 이런 사회도 있죠. 한 사람이 1000명을 걷어먹여요. 이 책에서 나와요. 인재, 그러니까 핵심 인재를 찾아라. 그렇죠? 맨날 기업에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핵심 인재.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뭐예요? 그냥 인재. 그렇죠? 핵심 인재들, 요새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나라에선 취향하고 핵심 인재 한 명을 찾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천지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나오는 게 이제 영재학교 만들어지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세대에서 리더십은 새롭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산업이 또 어디냐에 따라 리더십은 또 바뀌어요. 예를 들어 제조하고 뭐하고 하는 데는 또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팀장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팀이 성공할 수 있도록 팀이 성공할 수 있도록 리딩하는 사람. 오케이. 팀장이란 누굴까요? 오케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요. 또요? 차장님은요? 조직을 이끄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팀장을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팀장의 역할과 팀장이 갖춰야 될 능력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 예를 들어 조직을 끄는 사람 하면 뭔가 끄는 만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산업으로 나올 테고,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면 자원 배치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출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은 팀장의 역할은 팀장의 정의와 똑같잖아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팀장의 역할은 성과 창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팀이 하건 조직이 하건 왜 여러분 기업이 팀을 만들어서 성과 창출을 하려고 할까요? 더 효율적이니까요. 왜요? 팀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인가요? 큰 덩어리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어떻게 보면 팀이 덩어리잖아요. 다른 덩어리. 그렇죠. 근데 팀의 반대는 개인이잖아요. 그렇죠. 개인 관리가 아니라 팀 관리로 들어가는 이유는 물론 팀이 합쳐서 실이 되고 실이 합쳐서 조직이 되는 거지만 초기 산업 같은 경우는 혼자서도 충분히 노동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산업이 점점 발전하고 커질수록 혼자 하는 한계가 있는 그래서 뭉쳐서 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잘 보여. 팀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개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 여러분, 모든 걸 다 잘한다라는 건 모든 걸 못한다는 소리죠. 불행히도 여러분, 중소기업에서 멀티플레이어를 원하는데, 멀티플레이어는 다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모두 다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모두 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큰 회사, 전문적인 회사일수록, 큰 회사일수록 모든 걸 다 전문화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했지만, 기획도 게임 기획도 하면서 마케팅도 해요. 이건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회사가, 그러니까 업무를 두 사람이 병행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사장님도요, 혼자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누구를 고용했을 거예요. 그죠? 또 그 사람 둘이서 일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또 누가 고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개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팀, 조직이라는 걸 만드는 거고 조직이 만들어지면 나오는 게 있죠. 시너지. 그러니까 내가 두 사람을 이용하는데 2배의 효과가 나오면 그건 좋은 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할 거면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낫죠. 어차피 성과 창출이 팀장이 그런데 일단 자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관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통제와 지도를 해요.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뭐 이거 네가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자, 이런 관리자로서의 통제와 지도를 하면 성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 상대방을 당나귀로 대접하면 걘 당나귀라는 거죠. 통제와 지도는 예를 들어 노예. 노예는 통제와 지도를 많이 하자. 그죠?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그럼 여러분 노예는 고차원적인 일을 못 하자. 왜요? 시켜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켜야 한다라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저기 가서 뭐 좀 갖고 와봐. 하면 뭐예요? 야, 창고에 가서 저것 좀 갖고 와봐. 그러면 이런 스타일은 어떻게 일을 할까요? 성과 창출을. 갖고 오는 거죠. 어떻게 갖고 와요? 그쵸? 창고에 가서 그게 있으면 갖고 오자. 야, 창고에 가서 가서 갖고 와봐. 그러면 창고에 갔는데 그게 없죠. 그러면요. 그냥 오죠. 그쵸? 근데 코치라는 스타일은 질문과 논의죠. 이건 어떻게 여러분 그 일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이거 뭐 할 만한 것 좀 갖고 와봐. 그죠? 창고라는 얘기도 안 하죠. 예를 들어 내가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얘기가 있잖아. 내가 여기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갈 만한 것 좀 하나 갖고 와봐. 하면 뭐가 나와요? 사다리 갖고 와. 창고에 가서 사다리 갖고 와봐. 그러면 물론 거기 가서 사다리가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없으면 와서 그러겠죠. 없는데요. 근데 걔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쵸? 왜? 관리적인 차원이니까. 근데 이 친구가 야, 나 2층 올라가려고 하는데 뭐 올라갈 만한 거 갖고 와봐 라고 하면 일단 창고도 가봐야 되고 어디도 가봐야 되고 어디도 가봐야죠. 창고에 가서 사다리를 갖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쵸? 그건 하나의 방법론이죠. 그리고 밧줄이 될 수도 있고 뭣도 만약 사다리가 없다면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찾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창출하느냐에 따라서 뭐야. 그래서 이런 건 생산이나 제조, 띵킹을 많이 안 하는 쪽에서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고, 이쪽은 뭐야. 그래서 이런 쪽을 군대. 그쵸? 군대에서는 통제와 지도를 많이 하죠. 그쵸? 그러나 이런 쪽에서는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을 다룰 때는 이런 리더십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 리더십이라는 게 요새 많이 쓰이고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했죠. 자, 그럼 요새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팀장의 리더십과 능력은 뭐냐고 생각하면 이 책에 나오는 페이지가 있어요. 이 책에 31페이지에 나오는데 장난이 아니야. 자신감이 넘쳐야 되는데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뛰어나고 자신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팀장 리더십이 왜 강요가 되냐면 위는 사장이 있죠. 그렇죠? 사장은 오른팔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장님들이 오른팔을 못 만나면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를 하려을 때 자기가 직접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팀장이 되려면 일단 여러분을 지지하고 따르는 지지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지지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부하가 있어요. 근데 그 부하가 나를 지지하고 따르지 않으면 팀장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아니 그런 애들 때문에 진상이 되죠. 내가 피곤하게. 자, 그 다음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한다고 하자. 단점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보완하지 않는다고 하자. 자, 단점보단 장점에 포커스를 더 많이 맞춘다고 하자. 왜요? 단점을 보완해봤자, 그렇죠? 거의 평균 될 뿐이니까. 자, 그리고요, 자기 확신이 강하다고 하자. 이건 뭐예요? 자기 예언적 마인드가 많다라고 그래요. 될 거다, 될 거다, 될 거다. 그 다음, 대의. 이게 뭘까요? 명분이 되게 좋아요, 명분. 자기가 뭐를 할 때. 여러분, 왜 이러느냐? 보통 소심한 사람들이나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환경이 모호할 때요, 대의 명분이 좋은 사람을 따라가요. 지금 여러분 정치권에서도 결국 명분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명분이 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내가 잘 모를 때는 일단 명분 좋은 쪽 사람한테 가서 지지하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비대에 대한 비전이 있고, 그 다음, 뭐 이런 얘기는 뭐 아시죠? 실수를 통해서 뭔가 배워나간다라는 부분. 자, 그래서 이 책에서 1개념 얘기하는 게 뭐예요? 1개념. 첫 번째 개념. 헌신과 공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죠. 팀장이 된다라는 건 부리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팀장이 될까요? 그러니까 책에서 말하는 진정한 팀장이란 성공을 해서 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성공을 통해서 자질을 갖추고요. 그리고 나서 얘 자아가 내려올 때까지 계속 쪼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팀장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죠? 팀장은 이거 아주 간단한 얘기죠. 팀장의 자질과 팀장의 능력은 누가 선택한 거, 누가 본 거예요? 그건 모세가 본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팀장이 갖춰야 될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 역할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그죠? 나를 팀장으로 고용하는 사람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나 자신도 뭐예요? 팀장 자신도 수단으로 보는 거죠. 그죠?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에는 애굽의 왕자였죠? 그죠? 근데 일단 거기서 책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왜 나를 선택했냐고. 그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팀장이 아닐 때는 팀장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건 거의 임파서블 할 거예요. 능력이 팀장을 만드는 게 아니죠. 직급이, 자리가 능력을 만들어요. 대부분. 그러면 그 자리로는 어떻게 가는데요? 그렇죠? 시켜줘야 가는 거죠. 왜 시켜주는데요? 할 만하니까. 그리고요, 자기가 뭐를 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이번에는 누가 욕을 먹어줘야 될 팀장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욕 먹는 팀장도 있다고. 대신 CEO 대신 앞에 나가서 뭐예요? 몸으로 부딪힐 애도 필요한 거고. 그쵸? 자기는 성격이 너무 추진력이 강해서 애들한테 너무 직선적으로 말을 해서 중간에 좀 제어를 해줄 팀장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맞게 되는 게 이제 팀장인 거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전에 얼마나 돌렸어요? 그쵸? 엄청 돌리죠. 그쵸? 40년까지는 아니죠. 일단은 걔가 하나님한테 꿇을 때까지, 시내 산에 가서 꿇을 때까지는 꽤 오래 돌리고 40년 동안 방황을 하긴 하지만 그때까지 계속 뭐예요? 계속 치자. 왜요? 일단 능력이 인정된 사람들은 팀장의 후보가 될 수는 있어요. 커뮤니케이션도 잘하고 파워포인트 잘하고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는데, 아까 제가 우리가 팀장이 가져야 될 능력이 대부분은요, 직무 능력이 아니에요. 그죠? 직무 능력이 아니라 대부분 뭐예요? 시너지 창출을 위한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능력이 검증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헌신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때린다고요. 이게 뭐냐? 동글배기를, 그러니까 네모란 거를 동글배기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유들유들하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참 재미가 있죠? 능력이 된다라는 건 카리스마가 있고 이렇게 딱 각이 진다라는 건데, 팀장이 된다라는 건 또 동글배기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동그라면 되잖아. 근데 동그라면 능력이 없죠. 제가 뭐 요새 어떤 회사 이름을 얘기를 좀 못 해드리는데, 어떤 회사를 딱 만났는데, 그 회사는요, 팀장을 뽑을 때 선거를 한대요. 회사 내에서. 회사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누구나 팀장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회사가,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쪽 회사인데 우리나라 회사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 회사의 축제 기간이야. 그리고 그날은 전 직원이 200명이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거에 의해서 팀장이 돼. 그럼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나오죠. 인기 관리만 하면 팀장 되네? 그죠? 여러분, 선거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면 팀장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나선 그렇게 할 때
그러지 않을까? 아니, 예를 들어, 창희 씨, 어떤 사람이, 어떤 본부장인데 되게 능력은 진짜 좋아. 근데 나만 보면 갈고. 그러면, 능력만, 여러분, 착하구나. 사람은 조직에 들어가는 순간이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사람은 혼자 했을 때 되게 레셔널하고 되게 합리적인데, 누구와 같이 일을 하는 순간 뭐가 돼요? 유치 뽕짝이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 드리지 않았어요? 저도 되게 이성적인 사람인데, 제가 미국에서 일본 룸메이트랑 살았어요. 일본 룸메이트랑 살았는데, 내가 먹을 거를 사오면 얘가 먹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별거 아닌 문제예요. 그쵸? 먹을 수도 있지. 피자를 근데 어느 날, 이거 진짜 일인데, 피자를 먹다가 한 조각 남겨놨어. 아침에 먹으려고. 그 아침에 딱 일어나서 딱 열었더니, 없어. 이거 얘한테 지가 먹었대. 근데 그거 별거 아니죠. 근데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 피자 하나 때문에 살이 나요. 문제는 그걸로 났는데, 그러니까 싸우다 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문제가 변질이 돼. 이렇게, 걔가 이런 말을 하죠. 아, 강국구진 진짜 치사하다. 이러면 그 조생진 얘기 나오면 이건 피자 하나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역사와 민족을 위한, 이건 투쟁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엄청 싸웠어요. 근데 그 두 번째 문제가 터졌어요. 어느 날, 보통 같이 살다 보면, 내가 쓰레기 한번 갖다 버리면 지도 갖다 버려야죠. 그죠? 근데 한번 갖다 버렸더니 지가 안 갖다 버려. 그럼 내가 갖다 버리면 되죠. 근데 걔도 안 갖다 버려. 그러면 나도 안 갖다 버리자. 그럼 걔도 안 갖다 버리자. 그러면 또 문제가 또 변질돼. 이게 조직 생활이야. 어떻게 변질돼요? 이건 쓰레기 갖다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라니까. 누가 갖다 버리면 문제 해결되자. 근데 뭐예요? 걔가 진 거야. 여러분 회사 생활에서도 회의하고 뭐 할 때 제가 말하면 맞죠? 근데 재수 없잖아. 그런 경우 있다고요. 제가 말하는 게 맞는데 제가 잘 되는 걸 못 보겠단 말이야. 짜증나서. 계속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1단계는 쓰레기 누가 갖다 버리냐의 문제죠. 두 번째는 자존심의 문제로 변질됐죠. 세 번째는 뭘로 되는지 아세요? 문제가? 쓰레기는 넘쳐나죠. 그럼 우리 둘 다 그 쓰레기를요 못 본 척해요. 오케이? 왜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 번째 문제가 뭐냐? 회사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 이렇게 변질되자. 세 번째 문제가 뭐냐? 누가 쓰레기에 적응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야. 그러니까 쓰레기는 계속 늘고 벌레는 끌고 쥐도 나오고 뭐 해도 뭐예요? 문제를 인지하거나 먼저 알아내거나 먼저 말을 하는 순간 진다고. 그죠? 세 번째의 문제는 뭐냐? 쓰레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쓰레기와 나와 어느 정도로 내가 적응할 수 있느냐. 그럼 네 번째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을 것 같아요? 네? 집주인 아저씨가 와가지고요, 다 나가래요. 둘 다 쫓겨났어요. 네. 왜? 하여튼 아시아 애들은 데리고 오면 하여튼 이상한 짓거리만 한다고. 왜? 집이 반이 쓰레기였거든. 그런 게 조직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조직. 그쵸? 조직은 되게 합리적인 게 아니라 왜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느냐? 되게 감성적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도 되게 이성적으로 들어오지만 나중에는 뭐야? 이게 감정적으로 막 꼬인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거나 갈등 조절할 때 감성으로 넘어가 버리면 뭐예요? 이제부터 문제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알았어. 재수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알았습니다. 잘 되나 한번 봅시다. 누가 뭐라고 했어요? 잘 된다고. 이건 뭘로 해석이 돼야 돼요? 말은 잘 된다고 협조했죠.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는 비아냥이잖아.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헌신과 공헌할 수 있냐? 그 회사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인기 관리를 잘하면 되겠죠. 근데 그 회사가 처음엔 그런 문제가 있었대. 그러니까 애들이 일은 안 하고, 왜냐면 여러분 성과를 창출하려면 못된 못된 일을 해야 돼요. 그쵸?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 야, 6시에 그러면 집에 가자. 인기 관리기 때문에, 그래, 가라. 그럼 내가 하고. 이럴 수도 없죠.
그죠? 근데 그 회사가 나중에 이게 보완한 게 뭐냐면 사장이 후보를 뽑아요. 그러니까 후보는 능력이 돼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후보가 안 돼. 그러니까 후보는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성과를 창출한 애들 중에서, 오케이? 그 중에서 몇 명, 5명이 놓고 걔네들이 일주일 동안 그것도 한대요. 유세도. 제가 팀장이 되면 여러분에게 뭐를 해드리겠습니다. 막 이러는데 책임져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해서 다음 연도에 매출이 안 나오고 하면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젠 후보가 안 될 테니까. 근데 그 회사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안 되죠. 그럼 옛날에 막 사람들 그 회사는 사장, 팀장, 직원밖에 없대요. 그러면 다음 연도는 자기가 팀장이 안 됐죠. 그럼 직원 애가 팀장이 되면 나한테 반말한다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잡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팀장이 되려면 여러분은 지금 팀장이라면 일단 능력은 검증됐다라고 치면 오케이? 그 다음의 능력은 뭐야? 그 능력을 숨길 수도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자, 이런 걸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회사에 딱 갔더니, 어떤 회사에 이러더라고요. 되게 좋은 회사인데,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면 능력과 정치력이 있어야 된대요. 오케이? 팀장이 되려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능력만 있으면 안 되나요? 능력만 있는 애들은 억울하대요. 그러니까 능력만 가지고 있는 애들은 언제나 능력 하나만으로는 성과를 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가 프리랜서가 아닌 이상. 그죠? 그리고 정치만 잘하는 애들은 재수가 없대요. 그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뭐야? 잘 나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붙기나 하려고 들고 그런 거 문제가 없고 이 두 개가 없으면 우리 회사에 못 들어올 테고. 근데 팀장, 거의 장이 된다는 사람들은 요 두 개를 잘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능력과 정치력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될까요? 정치가 능력을 거의 4배수로 키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팀장이 되기 위해서 처음에 개인의 능력으로 시작했다가요. 나중에는 팀원의 능력을 끌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가보면 이게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하반 구조에서는 열정 교육을 많이 시켜요. 열심히 하면 된다 뭐 이런 거요. 그 다음 레벨 대리 정도 이렇게 되면 직무 교육을 시켜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써야 되는 뭐 보고서 작성이나 뭐 이런 거. 그 위는 커뮤니케이션 공부를 많이 시켜요. 그리고 그 위는 리더십 공부야. 그리고 그 위는 골프 치러 가죠. 그죠? 어디에 스시가 맛있다 뭐 이런 것만 알고 있고. 그죠? 그때마다 뭐야? 자기 필요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팀장님이라면 여러분이 능력이 정말 좋은 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회사 팀장이 됐다고 저 회사 가도 팀장 되는 건 아니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듯이 팀장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저 윗분이 나의 어떠한 능력을 보고 뭐 때문에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쵸? 그럼 여러분은 그 다음에 능력이 뭐예요? 그 다음에 팀장이 되려면 그 능력을 우회적으로 보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직선적으로. 왜? 이런 거죠. 이거 그냥 내가 하면 금방 해. 근데 그럼 내가 하면 되죠. 그죠? 그게 효율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팀장은. 내가 하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냥 실무자죠. 그죠? 내가 할 수 있지만 쟤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왜 내가 하면 되는 걸 왜 쟤를 시켜야 될까요? 쟤를 키우려고? 왜 그럴까요, 창희 씨? 나중에 편하면. 내가 나중에 편하려고?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한다고 막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오케이. 그런 문제도 있죠. 내가 매번 할 수도 없죠. 내가 부하를 모실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임파워먼트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임파워먼트란 뭐냐? 내가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하 직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팀장이 못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다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걔네들이 해야만 내가 더 상위의 업무를 할 거 아니야. 보다 크리에이티브한 업무들, 보다 띵킹을 많이 해야 하는 업무. 그쵸? 근데 이 친구들이 이걸 안 해주면 인간이요. 뭐든지 다 잘할 수는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과 의미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일들을 얘네들이 해주면 의미 있는 일들, 성과, 시너지가 많이 나오는 일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내 일에 예를 들어 뭐는 해줘야죠. 예를 들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도 내가 세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세무사를 쓰는 것과 그쵸? 이거 다 똑같은 거죠. 왜? 세무라는 일은 전략적인 일은 아니죠. 그건 그냥 뭐 전산적인 일 같은 건 전산적인 일을 해도 전략적인 크리에이티브 띵킹 일을 해도 결국 시간은 허비 되죠. 그렇죠? 그럴 거면 그러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되면 여러분 사람이요.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러지컬한 일,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단순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크리에이티브가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유가 있고 삶에 뭐가 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이건 인파워먼트는 그거죠. 여러분을 키우려는 목적도 있지만 지가 훨씬 더 고급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누군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뭐가 들어와요? 권한위임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헌신과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자,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 자, 팀장은 제너럴리스트일까요? 스페셜리스트일까요?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 그죠?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 자, 이 두 사람들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형국이잖아요. 이게 조직이라는 게. 자, 잘 보면 보통 우리는 조직에 들어오려면 이게 혼자 일하는 건 프리랜서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조직에 들어왔을 때 제너럴리스트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제너럴리스트로 처음부터 들어온 애들은 사장 아들밖에 없어. 오케이? 사장 아들이나 이렇게 순환적으로 경영 공부를 하는 거죠. 내가 사장 아들이나 이렇게 순환하는 거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순환보직인데요. 그건 목적이 다른 거죠. 그건 비리 방지고, 일반 사람들의 순환보직은 비리 방지고, 사장님의 아들의 이 순환보직은 뭐예요? 제너럴리스트를 키우기 위해서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면 조직에서 안 껴줘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신 뭐 잘해? 저는 다 잘합니다. 너 사장이구나. 다 잘한다라는 건 뭘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대학교 때부터 전공이라는 걸 선택하잖아요.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뭐 부동산을 하던 경영을 하던 뭐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가 돼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런 구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조직이에요, 조직.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S가 스페셜리스트의 약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너럴리스트가 하는 일은 뭐를 하는 거예요? 비전을 세우고 뭔가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기획 업무를 한다고. 비전을 세우고 로드맵을 짜고. 그럼 얘네들은요? 예를 들어 내가 회사에 로드맵을 짜고 뭘 짰으면 얘네들은 뭐야? 프로그램 만들고 디자인하고 그다음 뭐하고 세무하고 뭐하고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색이 강한 사람들. 오케이? 여러분 색깔에서 컬러에서 흰색, 빨간색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흰색을 제외하고 섞으면 다 검은색이 되죠. 오직 흰색만 뭐가 돼요? 새로운 색깔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흰색만이. 흰색 같은 사람이 팀장이에요. 제너럴한 거. 상당히 색이 없어 보이지만 뭐예요? 그 흰색은 혼자 했을 때는 색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누군가 합쳤을 때는 존재하는 색들이야. 근데 그 흰색이 되기 위해선 처음에는 특수한 색으로 들어온다고요. 아까 얘기 드렸죠. 특수한 성격으로 들어왔다가 매를 엄청 맞는 거죠. 자기 한계도 느껴보고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근데 자포자기하면 끝나는 건데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돼요? 사람이 점점 처음에는 막 독사의 눈으로 왔다가 나중에는 뭐야? 돌부처가 되는 거지. 별것도 아닌 것이. 왜요?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제너럴리스트가 누구예요? 제너럴.
이것도 저것도 못하지. 제너럴 되게 넓게 하는 사람들. 그쵸? 이명박 씨라면 스페셜리스트는 누구예요? 그 장관들이겠죠. 그쵸? 그럼 보세요. 스페셜리스트들은 또 스페셜리스트랑 일을 해. 그쵸? 근데 이런 사람이랑 일을 할 땐 또 얘가 제너럴리스트예요. 그쵸? 언제나 이런 거 있죠. 길을 여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길을 또 포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글을 가면 누가 앞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죠. 그럼 누군가는 그걸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치고 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제너럴리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호한 일을 많이 하죠. 그들이 미래를 하고 뭐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걸 구체화하는 사람들은 다 스페셜리스트들이고,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땐 팀장은요 스페셜리스트예요.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땐. 왜요? 어떠한 특수한 임무가 있어서 팀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나 스페셜리스트 중에 스페셜리스트가 다른 부하 직원들도 다 스페셜리스트겠죠. 얘네들 차원에서 보면 얘는 뭐야? 제너럴리스트. 그러니까 뭐 CIA 같은 경우에, 아니 뭐 CSI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담당, 분석 담당, 뭐 추적 담당, 뭐 담당이 있겠죠. 근데 지도 한때 뭐 담당이었을 거야. 근데 최종 제너럴, 그러니까 슈퍼 제너럴리스트가 이 사람의 능력을 봐서 장을 시켜주면 얘는 그때부터 뭐예요? 그거를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만 하면 안 되고 뭐야? 아울러서 잘해야 돼. 아울러서. 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스페셜리스트는 이렇게 묶여있죠, 또. 이렇게 묶이면 얘네들이 또 뭐가 돼요?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이 뭐예요? 각 팀장들이에요, 팀장들. 얘 입장에서는 뭐예요? 스페셜리스트. 얘 입장에서는 뭐예요? 제너럴리스트. 자, 그럼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의 차이가 뭐냐? 스페셜리스트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좁은 분야를 깊게 하는 게 쉽게 말하는 전문가. 그죠? 제너럴리스트는요,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죠? 이 차이 아시죠? 그죠? 이 차이가 뭐예요? 얘네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성과를 보지만, 얘네들은 뭘로 성과를 봐요? 얘네들은 제너럴리스트가 데리고 있는 요 한 명이에요. 그죠? 얘네들은 어떻게 성과를 보느냐? 요걸 다 합쳐서 뭘로 성과를 만들어요? 시너지를 만들어낸다고. 이 사람은 자기 혼자 하나인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스페셜리스트가 제너럴리스트가 안 끼워주면요, 그럼 얘는 시너지를 못 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팀장이 됐을 때, 여러분 팀장이 됐을 땐 점점 일이 특수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일이 점점 제너럴해져 가요. 그리고 뭘 볼 줄 알아야 돼요? 시너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게 직원 고용이라는 거예요. 직원 고용을 할 때는 그 사람도 봐야죠. 그 사람.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는 그 사람의 그 능력과 뭐를 보겠지만, 사장님은 뭘 봐요? 전체 시스템에 시너지를 창출해 줄 사람을 본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너무 잘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우 보자. 너무 잘난 사람이 데려왔다가 걔가 오히려 갈등을 만드는 경우도 있죠. 왜요? 이 사람이 얘와 박힌 돌과 굴러 도는 돌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던가요? 이런 경우. 어떤 사람은 되게 능력 있고 그 사람들이 되게 능력이 없어, 나머지 사람들은. 근데 얘네들이 따라갈 의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얘네들을 다 커버하기보단 얘가 나가요. 그죠? 대부분 왜요? 성과도 못 내고. 왜요? 성과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조율이 되었을 때 나오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팀장이나 이런 제너럴리스트들은 이 구성 요소들을요, 너무 깊숙이는 안 하려고 들어야 돼요. 너무 깊숙이 알자. 그럼 되려 문제를 많이 갖게 돼요. 되려 너무 잘 알고 뭐 친인척이 어쩌고 저쩌고 뭐 형 동생으로 지내자. 그럼 되려 인간적인 부분은 상당히 강한데 업무적인 부분에서 좀 약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시켜? 일을요. 여러분 군대에서 그런 말 있죠. 모든 군인들을 다 가족같이 대해야 되지만 정말 가족같이 대하면 사지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내 가족 같은 사람한테.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제너럴리스트는 시너지를 통한 업무 창출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직 구조에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이
요런 사람, 그러니까 처음엔 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시작은. 근데 얘가 뭔 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뭐예요? 자기가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둘을 고용한 거겠죠? 그쵸? 이 둘이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계속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사에도 쓸데없는 일들이 있다고. 2대 8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20%가 성과를 내고 80%는 지원부대예요. 대부분. 그죠? 그러니까 계속 아래로 가면 갈수록 뭐예요? 의미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들. 위에 분들은요. 예를 들어 게임을 만들 때 투자 받고 뭐하고 끌어오면 아랫부분을 만들어지죠. 근데 이게 없으면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뭐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 사장님이 프로그래머도 아니죠. 그죠? 디자이너도 아니죠. 뭣도 아니죠. 제안서도 잘 못 쓰죠. 그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제너럴리스트는 이 팀장이라는 사람은 뭘 잘 알아요? 메커니즘을 되게 잘 아는 사람, 메커니즘을. 쟤하고 어떠한 메커니즘을 연결해 놓으면 어떠한 시너지가 나오겠다. 그러면 이거죠. 얘를 구성해서 시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똑똑한 팀장은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를 뽑아놔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가지고 시너지를 끌어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몇 명에게 솎아줘야 돼. 솎아내지 않으려면요. 교육시켜야죠.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시너지를 통한 이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구성원을 보는 거지 구성원 때문에 수익 창출이 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과감하기도 뭐래요. 구조조정 들어가기도 하죠. 자, 이런 부분이 있고, 자, 이렇게. 요게 아까 한태희 씨가 말한 팀이야. 그렇죠? 팀장, 대리. 그렇죠? 이게 만약 팀장, 대리 하면 여기 사원. 그러면 얘는 누구예요? 요 조직으로 보면 얘 제너럴리스트죠. 그렇죠? 근데 요런 식으로까지 올라가면 뭐예요?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재무팀장, 회계팀장, 기획팀장. 그렇죠? 근데 내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는 나이가 뭐야? 되게 제너럴리스트.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서 뭘 보는 거예요? 메커니즘. 그렇죠? 깊숙이 하는. 그래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무슨 일이 만들어져요? 점점 일이? 거시적인 눈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 돼요? 전체적인 메커니즘만 아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죠. 스페셜리스트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인사로 들어올 땐, 여러분 회사 조직에 들어올 땐 그 사람의 능력이 검증돼야죠. 아니, 어떻게 보면 필요해서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어떤 부분이 빵꾸가 났거나 아니면 어떤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걔가 어떠한 특수한 경력이 있거나 특수한 뭐가 있었을 때 뭐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죠. 쑥. 그죠? 그래서 이 하위층으로 들어오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상위층으로 들어오려면 친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너럴리스트로 들어오고, 그죠? 능력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쪽으로. 자, 그럼 이쪽에 들어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런 게 뭐예요? 기획서도 왔다 갔다 하고 보고서도 왔다 갔다 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이것뿐이 아니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렇죠? 아니면 어디 같이 집대도 가고 이런 대부분이 뭐냐? 이걸 커뮤니케이션이라. 왜 이렇게 촘촘히 다 거미줄처럼 엮어놓을까요? 시너지. 그죠? 여러분 보세요. 2개가 뭉쳐오는 것보다 4개가 뭉쳐오는 게 훨씬 더 시너지가 크겠죠? 그죠? 5개가 훨씬 더 크겠죠? 100개가 더 크겠죠? 근데 시너지가 창출이 되면 이 2배 효과, 4배 효과, 16배 효과 이렇게 배수로 가겠죠? 효과가. 그러니까 여러분 2명이서 2인분을 벌면 각자 하죠. 그죠? 2명이서 4배의 효과가 나면 2당 그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넷이 일할 만한 거죠. 그죠? 언제나 그래서 뭐 이런 거 중소기업이야 10명이나 20명 아래에서 그 회사의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를 가장 쉽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2당 1억 하느냐예요. 2당 한 1억 정도 한다. 오케이? 10명인데 2당 1억 정도 해요. 그럼 적자는 안 본다라는 소리 들어요. 2당 1억도 못 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적자 본단 말이야. 아주 평범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당 1억 하는 게 개인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거잖아. 그렇죠? 근데 기업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 4명이 2당 1억씩 하면 4억이죠.
4명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4억 매출을 내는 건 가능해. 그쵸? 근데 혼자 4억 하는 건 거의 힘들죠. 그쵸? 왜요? 혼자는 그렇게 시너지 효과가 안 나오거든. 그래서 왜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시너지를 내려면 그게 묶어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커뮤니케이션에 어떠한 특수한 목적과 어떤 특수한 의도성을 포함이 되면 이게 뭐가 될까요? 커뮤니케이션이. 정치라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 자체만 봐. 오케이? 커뮤니케이션.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동맥경화 안 걸리게. 근데 이 윗분들은 이 플러스 자기 목적과,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특수한 목적에 포커스를 맞춰놔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뭘 하려고 커뮤니케이션을 조정해. 이걸 정치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치한다. 조직 내에서도 여러분 정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도 위로 가면 정치가 바뀌고, 자, 이렇게 바뀌고, 아까 말했죠? 이게 뭐의 약자야? GS. 제너럴리스트이자 스페셜리스트예요. 오직 제너럴리스팅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슈퍼기획자, CEO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럼 요렇게 묶이면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묶이면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스페셜리스트가 될 때는 뭘 해야 돼요? 자기의 전문 분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제너럴리스트가 됐을 때는 전반적인 로드맵을 짜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팀장도 리더십만 발휘하는 게 아니라 뭐야? 그 리더십 자체가 스페셜리스트로도 도입이 된다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팀장은 정말 리더십, 어떤 팀장님은 욕 담당자? 욕 먹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 팀장이나 부사장이 뭐예요? 대신 감옥 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을 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점점 뭐예요? 거대한 톱니바퀴를 만들어내는 게 뭐야? 이게 조직이에요. 이게 조직이라는 거. 그리고 왜 점점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이러면서 조직이 커지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가느냐? 결국은 문제가 뭐냐? 이유가 임파워먼트. 점점 뭐예요? 권한 이임을 하면서 고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파워먼트, 권한 이임은 뭘 만들어내요? 고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왜요? 점점 뭐예요? 자기가 제너럴한 일을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원일 때 일로 올라간다라는 건 점점 뭐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너럴리스트가 된다라는 거고, 제너럴리스트가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시너지를 통한 성과 창출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팀장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한번 보면 일단 바텀업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뭐냐? 경청을 한다라는 얘기. 왜 여러분 여기서도 나오죠? 경청. 얘기를 들어라. 왜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시너지를 창출하려면 일단 내가 무슨 가용 자원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죠? 내가 어떤 요소가 있는지, 여러분 그거잖아. 연금술사랑 똑같은 거죠. 내가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 뭘 만들어낼 수가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뭘 갖고 있느냐를 알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일단 들어봐야죠. 또 뭘 잘하니? 그죠?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지가 뭘 잘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요. 가끔이 아니라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기획자들은 이 제너럴리스트는 스페셜리스트랑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얘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얘의 가용 자원을 찾아내기 위해서 뭐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제가 회사 다닐 때 나랑 같이 회사에 들어온 애가 있는데 저희 옛날 회사가 사장님이 차가 더블 파킹이 되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나한테 물어본 거야. 운전을 할 줄 알죠? 그래서 운전을 할 줄 안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맨날 사장님 차를 빼줬어요. 칼을 나보고 차 빼래. 근데 나랑 같이 들어온 애, 걔도 팀장으로 들어왔는데 걔는 운전할 줄 알죠? 저 운전 못하는데요? 걔는 언제나 차를 안 빼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퇴사하고 알았지. 걔 운전을 할 줄 안다라는 걸. 왜 그런 말 안 했냐? 네 얘기 듣고 내가 바로 안 했대요. 왜? 하니까 바로, 그 전에 자기가 운전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차를 많이 빼줬대, 사장님.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뭐예요? 계속 얘기를 해봐야 자기가 뭐예요? 아,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 사람은 이걸 잘하겠구나.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경청. 경청을 많이 하기 위해선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이 책에서 나오자 제너럴리스트와 팀장과 직원 간의 대화에선 2대8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하자. 20%는 내가 묻고 80%는 내가 듣고, 그러려면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가용자원이 더 많아지겠죠. 가용자원은 여러분 사람뿐이 아니죠. 사람 안에 있는 걔가 갖고 있는 경험, 걔가 가지고 있는 인맥.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저 그 사람 알아요 라고 하면 가용자원이 늘죠. 근데 걔가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하면요, 그 자원을 배제하고 기획이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그게 손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이나 이런 걸 더 많이 말할까요?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많이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언제나 이 제너럴리스트는 스페셜리스트를 다룰 때 뭘 해야 돼? 일단 칭찬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는 이런 거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야, 계속 언제나 이거야 저거야가 아니라 뭘로 물어봐야 된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해? 그렇죠? 언제나 왓으로 물어보라고 하죠. 왓으로. 이 책에서 샘플이 나오죠. 물어보는 방법에 대해서. 언제나 이겁니까 저겁니까? 판단을 강요하기보단 의견을 끌어내려고 하죠. 의견을. 그래서 언제나 제일 먼저, 여러분 영어도 똑같죠. 귀가 뚫려야 입이 뚫리죠. 그죠? 입이 뚫리면 귀가 뚫리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애기들이 한 1년 정도 계속 들었을 때 겨우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아까 그 친구 있죠. 차 안 빼준다는 애. 걔가 둘째를 낳는데 둘째 애가 처음으로 한 말이 뭐였다는지 알아요? 보통 엄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술 먹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우리 둘째 아들이 1년 동안 듣고 한 말이 아빠 미워. 얼마나 그 소리가 하고 싶었으면 1년 동안 겨우 듣는 게 아빠 미워. 1년 동안 들어야 겨우 한마디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어렸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건 아버지건 어머니건 배드타임 스토리건 뭐든 되게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듣는 거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되게 많이 했대요. 보통 보면. 그래서 집에 가서 둘째 아들한테 앉혀놓고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왜요? 듣는 훈련이 잘 되면 입은 나중에 열린다라.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으면 그러니까 입이 좋아진다고 하죠. 왜요? 듣는 건, 이건 귀는 보이스가 들어오는 거고 눈은 텍스트가 들어오는 거고 어차피 들어오는 거 똑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많은 인적 자원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리더십이라는 게. 그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자아 프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무리 정보가 많고 뭐해도 아까 그랬죠. 능력이 있고, 예? 능력은 자아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팀장이 되려면 그 자아를 또 버려야 돼. 그러니까 참 웃기죠. 만들어 놓고 없애려니 참 짜증이 나죠. 근데 만들어 놓고 안 없애면 프리랜서는 된다고. 근데 만들어 놓고 없애자. 그럼 뭐가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조직을 다룰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알고 나서 아는 걸 말하는 것과 아는데 말 안 하고 지켜보는 거, 이거의 차이겠죠. 그렇죠? 근데 자아라는 프리즘이 들어오면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돼요? 왜곡돼요. 다. 왜요? 지 입장으로 다 생각을 하죠. 이건 뭐, 저 자식이 아는 게 결국 그거겠지. 뭐 이런 거 있죠. 전문대 나와가지고 뭘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돼요? 리더십이 아니라 뭐예요? 왜곡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이 자아 때문에 능력이 만들어졌지만 나중에 이걸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는 일단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몇 개를 뽑아보면 일단 시너지 창출을 위한 동일한 목표, 이걸 비전이라고 하죠.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이 있고 또 미션이라는 말도 있죠. 이건 뭐예요? 뭔 차이가 있죠? 미션이요? 또요? 거꾸로 알고 있죠. 미션은 최상. 예를 들어 월맛이나 이런 건 우리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뭐뭐를 도우기 하는 걸 우리 미션으로 보는 거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보통 정량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미션은 대부분 아주 큰 회사 있죠. 미션을 다른 말로 철학이라고도 말을 해요. 회사에.
그러니까 미션 말고 우리 회사가 미션 뭘 전파하려고 왔느냐 궁극적으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전 어떤 걸 해야 되느냐 혼용돼서 쓰기도 하지만 그래서 공동된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다 다른 데를 보고 있으면 그렇죠 다 다른 데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가면 서로 뭔가 하면 할수록 계속 이렇게 텐션만 나는 거죠 그렇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서로 다 이렇게 세웠겠지만 일단 이런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별도 있고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모도 있지만 그렇죠? 근데 다 세모면 리더십이 강력하게 한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죠? 근데 다들 자기가 살아온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통합하는 방법이 뭐예요? 얘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한 방향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한 방향을요. 오케이? 한 방향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뭐가 돼요? 시너지가 발휘된다고요. 왜? 목표 성과를 통해서. 그래서 언제나 동일한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이 많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또 세부 목표가 있죠. 그건 누가 만들어요? 그 팀장들이 하는 거예요. 팀장들이. 근데 비전을 모르면 큰 비전을 모르면 세부 목표를 짤 수가 없겠죠. 그러면 위에서 제너럴리스트가 비전을 짜면 그걸 실행할 수 예를 들어 내가 비전은 내가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오케이? 내 비전이야. 내 최대의 목표.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몸무게를 빼자라는 걸 목표를 잡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요. 예를 들어 패션 담당하는 사람들은 매력적이라는 개념이 옷을 좀 더 많이 잘 입자라는 게 나오고 예를 들어 헬스 담당하는 사람들은 살을 3개월 내로 10kg로 빼자.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좀 더 말을 하는 스피치를 좀 더 되게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최대 3개월 안에 10kg를 빼자가 세부 목표면 그 아래에 있는 또 스페셜리티를 세부 목표를 어떻게 짜요? 런닝 메션을 하루에 3시간씩은 뛰자. 그 다음에 식단하는 사람들은 칼로리 100칼로리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 뭐예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자. 왜 이렇게 비전을 브로드하게 짤까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10kg를 빼자라고 하면 뭐예요? 별로 할 게 없죠. 왜요? 생각할 게 없잖아. 왜요? 뭐뭐 하고 나니까 그 브로드하게 짜면 짤수록 아래가 창의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많다고요. 브로드하게 짜면 짤수록.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훌륭한 회사가 되자. 라고 하면 훌륭한 것도 되게 많죠. 그렇죠? 매출이 뛰어난 거,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거, 이런 것도 있죠. 각자 설정해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또 디테일한 것까지 다 짜는 거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이제 회사고, 그래서 비전을 설정해야 되는 거고, 합의. 여러분, 회사는 정답을 찾을 수가 없죠. 오직 정답은 속발을 내는 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합의를 해야 돼, 합의. 합의를 하려면 일단, 싸이월드 같은 것도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공식 플러스 비공식을 만들어 놓는 게 좋아. 공식적인 건 회의석상이지만 비공식적 루트를 틀어놔야만 나중에 말했던 문제 직원이라는 게 좀 감당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 직원은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지가 계속 돌출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걔가 그게 문제로 터져버리는 거야. 그 이전에 계속 비공식적인 루트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보통 할 때 회식이나 술을 먹거나 이런 거죠. 근데 이미 걔가 문제가 돼버렸을 때 풀라고 들면 어렵죠. 치료보단 케어의 시장으로 가는 게 요새 대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회사가 싸이월드를 해요.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놓으면 사장님이 와서 반가 뭐뭐 합니다. 이게 축하합니다. 그리고 사진도 올려놔서 그건 되게 비공식적 루트죠. 근데 그걸 자체를 또 회사의 홍보로 쓴다고요. 왜? 인재를 양성하거나 뽑을 때 이 회사는 되게 와 이렇게 프리하게 워킹하는구나. 이런 부분. 싸이월드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또 갈등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갈등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획일적으로 똑같죠. 그러면 갈등이 없어. 그쵸? 오직 뭐만 있을 뿐이에요. 그냥 앞으로 달려가는 거죠. 근데 그게 틀린 길이라면. 그쵸? 언제나 갈등은 중간 점검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갈등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뭐가 문제야? 그 갈등이 변질돼서 감정적 갈등이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모를 위한 갈등은 문제가 있지만 발전을 위한 갈등은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식스햇이라는 책 아세요? 6색깔 모자. 6색깔 모자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되면은 에드워드 드보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모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IBM이건 모든 회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회의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갈등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뭐예요? 몸에 약간 감기가 걸린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건강을 찾으려는 좋은 신호로도 확인이 되는 거죠. 갈등을 무조건 없애려고 들면 사람들은 갈등을 안 만들려다 보니 뭐예요? 서로 눈치를 보고 하다 보니까 하면 뭐가 돼요? 그게 바로 철밥통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불필요한 갈등과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을 구분해서 불필요한 건 뭘로 만드는 게 좋아요? 필요한 갈등으로, 그러니까 생산적인 갈등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게 피드백, 아까 태희 씨가 얘기했죠? 평가. 제가 한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어떤 회사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팀장들 프레젠테이션을 들어요.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팀장들 그거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긴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시트가 있어. 시트에 있는데 매년 평가를 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 이제 심사단하고 교수님들하고 저 뭐하고 거기 팀장님들이 한 10명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밥을 먹으면 진짜 재밌게도 따로따로 앉아요. 그리고 서로 말 안 해.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내가 작년부터 내가 바꿔달라고 해서 지금은 좋아졌지만 웃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트가 이렇게 있어요. 장점, 단점, 그 다음에 비고 이런 식으로 점수 이렇게 매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이랬다고요. 장점은 쓰기 좋아. 뭐뭐는 참 잘하는 면이 있습니다. 단점은요 이렇게 써요. 뭐뭐는 뭐 부족하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거야. 지네들이 뭔데 날 평가하냐고. 그쵸? 실무에서 이미 손논 집게 된 인간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고 나서 회식하려다 보니까 회식의 목표는 잘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재수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네가 뭔데 날 평가해. 얘는 저러니까 점수가 저러지.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제가 옛날에 한번 물어봤어요. 왜냐면 자꾸 안 좋으니까. 왜냐면 그 회사의 팀장이 내가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죠. 장점. 그러니까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하면 트러블을 나요. 아니, 물어보는 거죠. 평가를 위해 평가하세요? 개선을 위해 평가하세요? 개선을 위해 평가를 위해 평가하는 건 자르겠다는 소리죠. 개선을 위해서 평가하면 이렇게 해야죠, 그럼. 장점, 보완점, 비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돌린단 말이야. 자신감이 없어 보이지만, 뭐뭐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나 뭐야. 엔딩이 보완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옛날엔 단점으로 끝났다고. 여러분 보세요. 자네는 이걸 보고서라고 썼나?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다시 써. 그러면 걔는 보통 그 실수를 또 한다고. 뭘 고쳐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거의 목적이 뭐겠어요?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죠. 예를 들어 자네는 이런 부분만 조금 고치면 좀 더 낫겠네 하면 그 메시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단점이. 그러나 결국 그 사람 머릿속에 남는 게 뭐예요? 나를 저 사람이 지도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나오는 거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가 나오는 거지. 모든 사람들은 평가받는 거 다 싫어하거든요. 누가 나를 평가해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신세대는 정말 그런 걸 극도로 싫어해. 여러분, 이명박이가 나 뉴스 보니까 정말 어떤 애가, 중학교 애가 이런 말을 하더라. 영어도 틀리는 놈들이 무슨 영어 주입식 교육을 한다고 난립니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중학교가 그러면 애들을 말을 하는 애들인데, 누가 누구를 평가해요? 그죠? 평가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보완의 목적을 두면, 제가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하니까, 술을 먹을 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행이 뭐냐? 이렇게 앉지 말고 섞어서 앉게 해달라. 섞어서. 그러면 가서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하는데 보완을 해야 하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때 커뮤니케이션이 좋아지고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개선을 위한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누군가 나를 평가하러 오자. 그럼 무조건 뭐예요? 말을 안 해요, 일단.
왜? 말을 안 하면 평가받지 않잖아. 그쵸? 그러니까 맨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겠는데요. 왜요? 그게 최고의 방어수 방법이거든. 왜? 뭔 말만 하면 쟤는 무조건 평가를 하려고 들 테니까. 그쵸? 근데 도와주려고 한다라는 개념이라면 뭐겠어요? 많은 얘기를 하겠죠. 왜요? 제가 뭔 말을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분은 생산적인 피드백, 그리고 언제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장점과 단점보단 장점과 보완점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 목표와 도전을 위해서 동기부여 한다라는 거. 그죠? 이게 뭐 꼭 꿈만이 아니라 뭔만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끊임없이 목표 설정을 잡아줘야, 그리고 그 목표도 뭐예요? 잡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쵸? 언제나 그래서 뭐예요? 지가 물어보는 거죠. 자네는 뭘 원하나? 그걸 하려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도전 과제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기업에서 많이 쓰는 게 교육이에요, 교육. 교육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시키고 계속 뭐야? 도전의식을 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시너지 창출을 위한 권한임. 왜 권한임이 되는지 얘기 드렸죠? 권한임을 해야만 여러분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급자 특성을 고려한 솔선수범. 이건 뭘까요? 왜 그럴까요? 따라한다고요, 그들이. 여러분, 여기서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제너럴리스트들은 되게 생긴 것도 제너럴하죠. 그렇죠? 그게 약간 이게 인상이 좋단 말이야. 근데 그들은 머리는 되게 전략적이에요. 근데 행동도 전략적으로 하면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하면 성공하는구나 생각해서 따라한다고. 그죠? 근데 사람들이 다 전략적이면 뭐예요? 시너지가 안 만들어져. 사람들이 다 유해하죠. 유연하고 원만하게 좋죠. 그래서 언제나 뭐예요? 솔선수범을 하는 게 뭐냐? 쟤가 나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나를 뭘 따라하는 거 있죠. 뭐 내가 원하죠. 그럼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하면 걔가 따라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장님이 맨날 늦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애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부분에서 언제나 솔선수범하고 따라하는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고, 팀장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궁극적인 방법은 이 두 사람이 결국 신뢰를 구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성과는 신뢰가 구축되고 나오죠.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절대 뭐가 안 나와요? 성과가 안 나와. 여러분, 낯선 사람이랑 일할 수 있어요? 그죠? 일 못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술을 먹는 거야. 그죠? 왜요? 틀라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딱 물어보자. 결혼하셨어요? 나이가 몇 살이세요? 어디 사세요? 호구조사를 한다고요. 그죠? 왜요? 이건 일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킥오프 미팅 때 술 먹고 되려 뻗어가지고 일을 못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신뢰가 구축이 되면 이 시너지가 만들어지고, 이 시너지를 통해서 뭐예요? 성과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쵸? 성과 창출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시너지가 없이 성과 창출하는 건 팀장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프리랜서가 하는 방식이죠. 그쵸? 언제나 그러나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이런 부가가치라는 게 없죠. 여러분, 시너지가 뭐예요? 1 더하기 1은 11이라는 게 시너지잖아요. 1 더하기 1은 2가 뭐예요? 그냥 로지컬하게 생각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이런 게 많다라는 거예요. 팀장은 스페셜리스트이자 제너럴리스트예요. 어떻게 결정을 해요? 내가 누구와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관리 능력. 자, 이 책에서 여러분이 이 책을 쭉 읽다 보면 이 책이, 난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얇게 다루는 거 아니냐, 깊게 다뤄야지. 그러니까 19개의 능력이 나오고 어떤 거는 조금 하고 뭐 보통 한 15장 20장 정도인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게 뭐냐, 정말 어떻게 보면 팀장을 만들기 위한 북인지도 몰라. 너무 깊숙이 알면 HR 담당자지. 그쵸? 너무 깊숙이 하면 HR 담당자지. 팀장은 오직 하나죠.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여러분 원래 비즈니스 인맥이라는 건 그 사람이랑 되게 친하면 비즈니스 인맥이 안 돼요. 그쵸? 어느 정도가 좋다고 그래요? 안면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안면이 있는 게요. 너무 친하죠? 여러분, 심지어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친하니까 부탁을 못 해요. 왜요? 그런 면을 보이고 싶지 않거든. 근데 언제나 성과를 내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안면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냥. 그리고 어느 정도 생산적인 일이 없으면 뭐예요?
교류하지 않죠. 모든 사람이랑 다 교류하다 보면 언제 이래요. 그쵸? 모든 사람이랑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해요? 로비스트?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하죠. 자, 팀장의 자기관리 능력은 이런 거. 일단, 코치로서의 팀장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부하 직원의 마음을 얻으려면 딱 하나죠. 평가자가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으로서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고서를 쓰거나 할 때도 그것 자체를 가지고 욕을 하면 그 다음 방법은요. 걔가 말을 안 해요. 그죠? 근데 보고서나 이런 문제, 어떤 문제도 언제나 코치로서의 그건 이거죠. 자네는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바로 말해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게끔 하도록 계속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나?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긍정적인 피드백. 그것도 되게 좋은 아이템이군. 그런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거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나? 아, 저는 뭐 한다고 그것도 왜 그렇게 생각하나? 약간 바보 같은 소리가 있지만 뭐예요? 그렇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의견을 들어주고 사람이 언제 제일 짜증이 나냐면 자기 의견 무시할 때거든요. 그리고요, 자기 물어보지도 않을 때요. 그때 언제나 뭐야? 자기 존재성에 대한 그게 나오죠. 그럼 뭐야? 그 문제를 갈등을 일으켜서 옛날에 문제 많은 애가 꼭 문제 이렇게 관심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혹은요, 그냥 이탈해버려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인재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라는 얘기처럼. 그래서 언제나 코치는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같이 옆에서 그러니까 스포츠맨들이요. 코치들이 많이 있죠. 왜요? 끊임없이 목표 설정을 하려면 혼자 하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코치로서의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신세대 노동자들의 특징. 자, 그리고 의미 있는 일과 몰입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위해선 방법은 하나, 인파워먼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파워먼트를 하지 않으면 일단 자기가 슈퍼맨 증후군에 걸리겠죠. 그렇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 했다시피 나보다 적어도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보다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나만큼 하는 정도로가 있다면 무조건 인파워먼트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노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훨씬 더 상위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장님이 결국 자기가 보다 더 효과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고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사장님이 다 과거에 해봤고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이야, 자기가 하면. 근데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능력 플러스 또 능력을 안 보이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개선을 위한 평가가 해라. 언제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보고서를 써왔는데 이걸 보고서라고 썼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말하는 목적이 뭐냐? 상처를 주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을 개선시키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을 괴롭히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런 거. 야, 나는 옛날에 너보다 더 잘 못 썼어. 근데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한다면 훨씬 더 나아지겠는데? 이건 뭘 목적으로 했을까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 하드형 리더십은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빨리빨리 써. 그죠? 이거 이렇게도 말하죠. 이거 쓰고. 그럼 그렇게 쓰는 애들은 결국 뭐가 돼요? 노예적 근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쓰지 말았으니까 안 쓴 거죠. 자,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코치나 이런 리더들은 질문을 많이 하고 자기가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감을 느끼게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지가 방법을 제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대화를 해요?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대답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제너럴한 업무죠. 돌아다니면서 뭐야, 사람들한테. 아이고, 잘하는구만. 자네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 뭐라. 계속 뭐야, 동기부여 계속 시켜놓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변화에 대응하라. 그쵸? 이건 뭐냐? 여러분,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다죠. 늙은이와 젊은이의 그 정의는, 늙은이는 배움을 포기한 사람이고, 젊은 사람은 계속 배우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죠. 왜 그런다고 그래요? 나이가 어렸을 때는요, 모든 게 새로워. 그래서 계속 학습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책 읽을 때 막 뭔가 공부할 때 시간 천천히 가죠.
그렇죠? 근데 과거의 것을 가지고 그냥 고정관념을 이해할 때 있죠. 그때는 뭐야? 시간이 되게 빨리 가요. 그러니까 멍 때리거나 이럴 때 뭐야? 시간이 되게 빨리 간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나이 든 사람들도 계속 공부하고 뭐 하는 이유가 뭐냐? 계속 뭐예요? 시간을 의미 있게 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팀장은 이제 끝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죠. 변화라는 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변화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죠. 오직 하나만 알면 변화를 긍정적으로 이용만 할 수 있다면 변화를 두려워하진 않아요. 근데 변화에 대해서 이용 방법을 모르면 일단 사람은 피하고 보는 건 나쁜 게 아니라 되게 합리적인 행위라고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이용할지 몰라. 파도가 오는데 파도를 탈지 몰라. 그럼 파도에 쓸려가겠죠. 그쵸? 그러니까 파도 자체를 무서워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 봐야 되고, 이건 여러분 뭐 아시겠죠? 실수를 통해서 뭐 교육 계속 배운다라는 거. 그러니까 실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실수가 무서우면 새로운 일을 못 하겠죠. 그죠? 새로운 일을 못 하면 팀장이 아닐 테고. 왜요? 계속 길을 뚫어야 되는데. 그죠? 문제는 뭐냐? 실수를 해서 뭔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큰 문제겠죠.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팀장이 가져야 할 또 자기개발 능력이라고 보고, 이 책은 제가 오늘 좀 짧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 책이 팀장 리더십 쪽으로는 상당히 그러니까 많이 읽혀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온 책 중엔 리더십이라고 하면 이 책에 나오죠. 그러니까 영웅전이 되게 많어. 리더십이라고 하면 존 F 케네디, 처칠. 근데 여러분 그 리더십이 우리나라랑 안 맞겠죠. 왜요? 아까 얘기했죠. 군사 형태의 환경이 있고, 그죠? 어떤 경우는 평화시의 리더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더를 가지고 뭐 처칠의 리더십, JFK 리더십 보고 내가 배우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비즈니스 리더십은 오직 목표를 뭘로 둬요? 성과 창출해 준다고요. 성과 창출을 잘하기 위해서 하드형을 하던 서번트를 하던, 근데 분명한 건 지금은 하드형보다는 서번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왜요? 구성원 자체들이 훨씬 더 자아가 강해져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성과를 시너지적 부가 창출, 예를 들어 게임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부가가치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런 비즈니스를 할 때 여러분이 언제나 코치형 관리자 그리고 코치형 리더십, 통제와 그 지도가 아닌.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이게 보스턴 컨설팅에서 많이 하는 방식인데 가설사고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 이전에 가설이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정규 과정에서도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그럼 가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대 비즈니스는 결국 속도전이거든요. 얼마나 빨리 생각을 해서 얼마나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리스크가 크죠. 근데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뭐예요? 오퍼튜니티도 크죠. 분석 다 하고요.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딱 만들어 놓고 뛰어들자. 그럼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만들어 놔서 리스크는 줄어드는데 대신 타이밍을 놓쳐. 언제나 성공하는 비즈니스맨들, 팀장 뭐 이런 사람들은 뭐가 좋은 사람이에요? 분석력이 좋은 게 아니라 직관력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직관력을 통해서 분석을 검증하는 거지, 분석을 한 다음에 직관력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보스턴 컨설팅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이 앞에 머릿말에 이렇게 써요. 자기가 그동안 오랫동안 일을 많이 했는데 속도면에서 너무 떨어졌었다. 근데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들의 업무 속도가 되게 빠른 걸 보고 놀랐는데, 그들이 하는 그 노하우의 방법은 가설사고, 하이퍼시스라고 하죠. 하이퍼시스를 만들어 놓고 검증해 나가는 방식이 대단히 비즈니스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가설사고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요 가설사고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창의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창의력. 오케이? 창의적 사고. 그런데 이제 보스턴 컨설팅, BCG 분석이라고 아시죠? 캐시카우 도그 나온 거, 그거 만든 회사죠.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 이 회사에서 말하는 가설사고라는 걸, 책이 얇아요. 얇은데 상당히 인사이트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례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면서 가설사고. 그러니까 결국 게임을 만들었다고 쳐. 장희 씨가.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죠. 대박이 날지 안 될지는 그건 나도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일단 가설이 뭐예요? 소비자들이 좋아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싫어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쵸? 컴퓨터가 인간을 못 따라잡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옛날에 그 피터 드러커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가설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컴퓨터는 절대 가설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인간이 세워주는 거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